여러분들을 위해서 유레카에서 준비하게 된 일반화학 4단원 스터디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된 사람 이규민이고요. 유니스트 소속의 새내기 학생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순서를 보자면 그 교재에 나온 대로 General Properties of Aqueous Solution부터 시작해서 Precipitation Reactions, acid base and utilization reactions, oxidation reduction reactions, 그리고 concentration of solution. 마지막으로 solution stoichiometry and chemical analyze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general properties of aqueous solution 같은 경우에는 용액에 관련된 용어를 얘기하는 곳으로 이제 실제 요 단어명에 적합한 그 단어는 13단원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용액에 대해서 이제 묽은 용액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콜로이드라는 용어까지 한번 어떤 정의인지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용액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인 용어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용액이 뭐예요? 솔루션이 뭐예요? 1단원에서 배웠던 그 균질 혼합물 아시죠? homogeneous mixture.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물질이 이제 함께 섞여 들어가서 골고루 섞인 나머지 어디서 뽑아내도 사실상 같은 비율 유지하는 그러한 혼합물을 균질 혼합물이라고 했는데 그걸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기체도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용액이고, 아니면 합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금속 원자들이 각각 엄청나게 잘 섞여 들어가서 특정한 이제 또 다른 성질을 내듯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액을 이루는 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솔벤트, 용매입니다. 용매는 이제 용액을 이루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솔벤트, 용매가 물인 경우에는 이제 아쿠아스 솔루션, 수용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거를 화학 반응식에서 어떻게 쓰냐면 AQ라고 작게 소문자라고 두 개 써서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H2SO4 이렇게 쓰고 황산이라고 쓰고 그다음 물에 녹았다는 표시로 AQ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용액을 이루는 물질 중에 용질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솔루트라고 하는 것은 용매가 아닌 용액을 이루는 물질 모두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제 수용액에서는 이 고체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제 그 고체에서도 이 두 가지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과 non 일렉트로라이트 비전해질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으면 이온을 방출해서 그 이온을 통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질로 이제 스트롱 일렉트로라이트랑 위크 일렉트로라이트로 나뉘는데, 그 스트롱 일렉트로라이트 강한 전해질의 경우는 물에 녹았을 때 이온으로 잘 쪼개져서 거의 다 쪼개지는 그러한 용질을 얘기하고, 위크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았을 때 그 이온을 내놓긴 하지만 그 빈도가 이제 경우가 작아. 그러니까 이온으로 쪼개지는 경우가 작은 그러한 용질을 약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말실수를 했던 그 비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안 쪼개지거나 안 쪼개져도 이온을 내놓지 않는 형태로 쪼개져서 이제 전류를 그렇게 흐르게 하지 못하는 물질을 얘기하고, 이제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솔베이션 용매화라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녹게 되면 이제 그게 쪼개져서 그걸 이제 쪼개는 걸 돕지만 쪼개지고 나서는
이제 그거를 다시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을 솔베이션 용매화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개념을 조금 언급해 보자면 이제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의 자동 이온화를 해서 두 개의 물 분자가 수산화 이온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물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형태인 그 하이드로뮴 이온이 로 이제 서로 왔다리 갔다리 쪼개주고 결합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류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흐르긴 합니다. 그래서 전해질과 비전해질을 정의할 때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느냐 전류를 아니면 유의미하지 못하고 그냥 원래 순수한 물처럼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예들에 따라서 전해질과 비전해질이라는 게 더 정확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온화도라는 개념은 넣은 용질의 그 양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온화됐는지를 나타내는 양으로 넣은 용질 양분의 이온화된 용질 양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14단원 얘기했듯이 15단원에서도 이제 약전해질과 관련된 특성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이제 이온화가 됐느냐 그걸 표시하는 용어로 이제 평형상수나 반응상수 등을 고려해서 이게 반응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느냐 얼마만큼 녹느냐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파트 2 Precipitation Reaction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일단은 이걸 보기 이전에 Solubility, 용해도라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해되는 것은 용매와 용질의 종류,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용매 그 온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용질 녹느냐로 정의가 되고 만약 이 값이 그 용매 1리터당 용질이 0.01몰 적게 녹는다면 그것은 insoluble 녹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이 왜 나왔냐면 precipitation, 앙금이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 나타났는데 두 개의 이온 결합물이 이제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고 그 이온끼리 이제 또 반응을 해서 물에 녹지 않는 그런 특정한 고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precipitation reaction, 앙금 반응이라 그래서 이 앙금의 특성은 뭐냐면 물에서 녹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 때문에 이제 물에서 석출될 때는 밑에 가라앉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precipitation 그 앙금의 종류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요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이제 음이온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데 이제 주로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얘들은 질산이나 질산이온의 아세트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일단은 그 앙금을 만들어내지 않고 염화이온이나 브로미나 이온, 아이오디나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은이랑 수은이랑 그 다음에는 나비온끼리 만나서 이렇게 앙금을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론튬 이온이나 바륨 이온, 수은 이온, 그다음 나비온 등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앙금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에 잘 녹는 그런 이온들인 거죠. 근데 이건 예외라고 했으니까 얘는 앙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마찬가지로 반대로 뒤집어서 보게 되면 이 인솔리브 아이온이 컴파운드라고 했죠. 주로 이제 물에 녹지 않는 얘들, 앙금을 만드는 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important exception은 이제 예외니까 여기는 결국 여기는 물에 녹는 얘들이겠네요. 그럼 황화이온이나 아니면 뭐 탄산이온, 인산이온, 뭐 수산화이온을 다루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암모늄 이온이랑 결합을 했을 때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 일쪽에 있는 그러한 얘들의 이온과도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 앙금으로. 그리고 그 황화이온이나 아니면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 칼슘 이온이나 스트론튬 이온, 바륨 이온과는 그 앙금을 생성하진 않네요. 이게 일단은 앙금의 종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앙금의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이 황 같은 예시로 황 이온을 예시로 들자면 이제 여기 있는 그 납 같은 이온, 카드뮴 이런 얘들과 결국 그 앙금을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런 납이나 이런 중금속을 찾아내면 좋겠다. 그래서 황을 포함한 용액을 넣어서 그 반응을 시켜서 앙금이 생성되면 그게 이 중금속에 있는 물질인 걸, 용액인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실생활에서 앙금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고, 오히려 앙금이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물 속에 이제 하수구에 보면 그 쌓여 있어가지고 언젠가 막히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앙금으로 생성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은 그 교환 반응 또는 복분해 반응이라 그래서 exchange reaction 또는 metathesis reaction이라고 불리는데, 어떠한 두 개의 물질이 있으면 서로끼리 일부분을 맞바꿔 치는 그러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1단에서 배웠던 decomposition reaction, 그 다음 composition reaction, 그러니까 뭐 분해 반응과 결합 반응도, 화학 반응도 일종의 화학 반응인 거죠. 그리고 뒤에 후술할 그 displacement reaction 반응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3로 넘어가 볼까요? 파트 3, acid, base, and neutralization reaction, 산, 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방식,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정의한 방식, 그 다음에는 루이스가 정의한 방식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루어져 있죠. 두 사람이 정의한 거죠. 아레니우스는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일을 산이라고 불렀고,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방출하는 물질을 염기라고 불렀죠. 브랜스테드 로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응할 때 양성자를 제공하는 얘를 산이라고 불렀고, 반응 시에 양성자를 받는 얘들을 염기라고 불렀습니다.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응 시에 전자쌍을 받는 얘들을 산이라고 불렀고, 반응 시 전자쌍을 제공하는 얘를 베이스, 염기라고 불렀죠. 아레니스의 정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들어가고, 루이스가 정의한 그 산염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산과 염기는 물속 이온을 방출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결국 electrolyte, 전해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얘기했던 그 strong electrolyte, weak electrolyte를 이제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 강전해질과 약전해질을 산과 염기에 섞어서 네 가지 분류군을 만드는 것이죠. 강산, strong acid 같은 경우에는 산의 정의를 지키면서 강전해질, 물에 녹았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온화되는 녀석들을 얘기합니다. 스트롱 베이스, 강염기 같은 경우에는 염기의 정의를 지키면서도 스트롱 일렉트로라이트인,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대부분 이온화되면서 수산화이온을 방출하는 얘들을 강염기라고 부르죠. 약산은 산이면서 위키 일렉트로라이트, 약전해질, 즉 수용액에서 일부분이 이온화되면서 수소이온을 내뿜는 얘들을 약산이라고 부르고, 약염기는 위크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염기면서도 동시에 위크 일렉트로라이트, 그 약염기인, 약전해질인 그러한 물질을 약염기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롱 엑시드나 베이시스의 일부 종류를 따온 건데, 강산, 스트롱 엑시드는 주로 17족 원소를 포함한 산들을 포함하고 그 음이온을 포함한 산이거나 아니면 뭐 질산, 황산 같은 예들이 보이네요. 염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염기의 양이온으로 금속 이온 중에서 2족 금속을 포함하는 얘들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Neutralization reaction,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산과 염기가 이제 물속에 녹으면 각자 산의 경우에는 양이온으로 수소이온 또는 수소이온이 이제 물과 만나서 하이드로뮴 이온으로 존재하는 형태로 쭉 나오고, 산 같은 경우 산에 또 다른 음이온이 나옵니다. 이 음이온은 산마다 다를 수 있죠. 염기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이온으로 염기의 음이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염기의 양이온, 얘도 역시 산처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의 이 수소이온 또는 하이드로뮴 이온과 이 수산이온이 만나 각자 한 개 또는 두 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는 뭉쳐서 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salt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 염을 보게 되면 어떤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H2S 황화수소가스를 내놓거나 아니면 CO2 같은 탄산을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앙금을 만들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것처럼 아니면 이제 물속에서 그냥 얌전히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수용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컴플리트 아이오닉 포뮬라입니다. 얘는 완결 이온 반응식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으며, 얘는 모든 그냥 이온을 수용액 모든 들어있는 모든 용액을 표시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이온으로. 그리고 구경꾼 이온 같은 경우에는 스펙터 이온이라고 해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을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레드 아이온. 얘는 알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구경꾼 이온과는 다르게 알자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을 모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알자 이온 반응식으로 반응하는 이온이랑 그 다음에는 그것의 반응물만 표현하는 그거의 생성물만 얘기하는 얘들을 생성물만 쓰는 화학 반응식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즉 완결 이온 반응식 모든 이온을 표기하는 식에서 구경꾼 이온을 반응물과 생성물을 양면에 빼버리면 걔는 알자 이온 반응식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산 염기의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반응이다시피 수소 이온 또는 하이드로뮴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뭉쳐서 물 분자를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물론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앙금을 만들어내든 기체를 만들어내든 그러면 그것도 알자 이온 반응식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이제 4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파트 4 Oxidation Reduction Reactions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산화 같은 경우에는 옥시데이션이라고 해서 일단은 산소 원자를 만든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수소 원자를 잃거나 아니 전자를 잃는 얘들을 산화라고 부를 수 있죠. 또 리덕션 환원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거나 전자를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어떤 반응을 할 때 산소 원자든 수소 분자든 반응을 하게 되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 때문이죠. 물론 전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부를 수 있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이게 좀 기니까 축약을 해서 환원의 리덕션에서 앞에 세 글자 산화 옥시데이션에서 앞에서 두 글자를 따서 리덕스 리액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옥시데이션과 리덕션 이걸 조금 더 깊게 파고들자면 산화 같은 경우에는 남을 산화시켜주는 얘를 산화제라고 부르고 남을 환원시켜주는 얘를 환원제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 옮기면 각자 옥시데이션 에이전트 산화제, 리덕션 에이전트 환원제라고 부르죠. 근데 남을 시켜주긴 거기 때문에 자신은 정작 산화제면 본인은 환원되고 남을 환원시켜주는 환원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되려 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랑 자기의 운명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화수라는 개념, 옥시데이션 넘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화와 환원은 전자를 각자 잃고 얻는 거기 때문에 산화수는 이제 전자를 잃은 정도로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옥시데이션 넘버는 그 얼마나 산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일단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원자 원소나 원자나 단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가 그 전체의 전하수랑 같습니다. 즉 결론만 말하면 산화수가 전하수랑 같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헬륨 기체 같은 경우는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원자로 존재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중성인 0으로 존재하므로 걔네의 산화수는 0입니다. 나트륨이나 염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단원자 이온이기 때문에 걔네의 산화수는 각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각각의 전화수랑 같습니다. 다원자인 경우는 살짝 복잡합니다. 일단은 혼원소 물질인 경우는 각각의 원자가 0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이것도 다원자 분자나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이 전체의 전화수랑 같습니다. 물론 분자일 때는 전화수가 0으로 따져야겠죠. 화합물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이랑 결합하면 플러스 1, 금속이랑 결합하면 마이너스 1의 극양성을 보입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이너스 1을 도맡고 이제 특정한 경우로 O2 2-이온이라든가 아니면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도맡기도 하면서 플루오린과 결합하는 경우에서는 플러스 2라는 산화수를 가진 경향도 있습니다. 플루오린의 경우는 후술할 정이 때문에 화합물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며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이너스 1이지만 산소 등 일부와 결합할 때는 플러스 1을 지닐 때도 플러스 1 등인 여러가지 플러스 산화수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 그러니까 취한 반응을 보게 되면 내 일부분을 그러니까 그냥 밖에 있는 물질을 포획하면서 자기 일부분을 버려버리는 그런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리덕션,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은 이 취한 반응 말고도 아까 전에 3개에서 언급했던 아까 전에 그 파트 2에서 언급했었던 그 3개의 반응, decomposition, composition reaction, 그 분해 또는 아니면 그 결합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복분해 그 메타시스 리액션을 할 때 걔들에서도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스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랑 환원이 언제 일어나느냐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 combustion reaction, 이 다음에 나왔던 산소를 소비하는 그러한 연소 반응이 해당됩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자면 메테인을 불태울 때 그 메테인의 산화수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였지만 마이너스 4였지만 이제 산소랑 만나게 되면 플러스 4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산소의 산화수는 0이었다가 마이너스 2로 떨어지게 되죠. 각자 이제 산화랑 환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산이랑 금속이 만날 때 또는 이제 금속과 금속 이온이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의 경향성은 우측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그 산화수 경향이 위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제 밑에 있을수록 환원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만약 밑에 있는 얘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위에 있는 이제 산화가 되려는 얘들이 쉬운 녀석들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금속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이 금속으로 존재하는 그 높은 산화 경향을 가진 얘가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놓고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얘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제 이때 산이랑 금속을 만나게 되면 수소 이온이 방출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타슘 금속, 칼륨 금속과 그 다음에는 이 주석 이온이 만나게 되면 주석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될 거고 이 포타슘은 이제 그 칼륨 이온이 되는 거죠. 전자를 내놓으면서. 그리고 산이랑 그 다음에는 산이랑 그 다음 철이랑 만나게 된다면 철이 부식해서 이제 전자를 내놓고 얘는 이제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내어 날아갑니다. 마찬가지 또 이제 오히려 이거랑 반대로 만약 그 은이 금속인데 나트륨이 이제 이온으로 있다. 이러면 부식이 안 일어나는 거죠.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더 언급해볼까요? 아까 전에 산화수를 정할 때 조금 애매하게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이거를 결정할 때는 좀 복잡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이 경우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살짝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 이산화질소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 규칙에 따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탄소랑 산소끼리 만나는 그 일사탄소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어렵죠.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 이 산화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분자 구조를 알아서 그 분자 결합, 그 공유 결합에서 전자 친화도가 높은 녀석이 그 전자 친화도가 낮은 전자를 가져가는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산화수를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전자 친화도 높은 얘 중에 가장 높은 플루오린은 무조건 그 자기랑 결합하지 않은 이상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고, 산소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로 마이너스 2가 나온 겁니다. 뭐 수소의 경우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는 일반 화학 실험에서 배우셨다시피 필요전자에서 최각전자 수를 뺀 다음에 2로 나눠준 게 결합수고, 그다음 나중에 구단원의 베스퍼 모델이라든가 혼성 오비탈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단원들의 분자 이론들을 읽으면서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서 이제 그 분자 구조를 결합을 표시한 채 그리고 그 결합에서 그 전자 친화도가 높은 애들로 전자를 가져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산화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파트 5 Concentrations of Solutions입니다. 용액의 이제 몰롱도,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용액의 몰롱도로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몰롱도의 정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롱도 이제 크게 문자를 M이라고 나타내며 용액의 부피를 이제 리터로 나타낸 것을 용질의 몰수의 몰로 표현해서 그거를 이제 용액의 부피 리터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유닛은 몰 퍼 리터로 표시되고요. 이거는 이제 부피 플라스크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피 플라스크는 특정한 용액의 부피를 정확하게 잴 때 필요한데, 여기서 몰롱도 같은 경우에는 용액의 부피가 정확하게 제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피 플라스크로 제조합니다. 특정한 몰롱도의 용액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피 플라스크에 일단 눈금의 3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도까지 용매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질의 몰수에 맞도록 용질을 준비해서 뭐 그램으로 잴 거면 몰 질량을 곱해가지고 그램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질을 그만 다 찾아서 완전히 다 투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매를 이제 채워서 정확하게 이제 용액이 될 때, 그 용액이 이제 눈금에 맞을 때까지 채워준 다음에 잘 섞어주면 됩니다. 이게 특정한 용액의 몰농도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 몰농도가 유용하게 쓰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지금 두 가지를 소개해 보면, 첫 번째 dilution 희석이고 두 번째는 이제 neutralization reaction 중화 반응에서 사용됩니다. 희석 같은 경우에는 용매를 더 넣어서 농도를 낮추는 방식인데, 이때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위의 식을 이용해 용액의 부피 곱하기 몰농도가 그 희석 이전의 용액이라든가 희석 후의 용액이라든가 걔네 둘의 곱이 결국 용질의 몰수로 같다는 특성을 이용해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neutralization reaction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만나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 둘이 같다면 그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용액이 필요한데, 중화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용액이나 몰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MAVA, MBVB는 이제 각자 그 산의 몰농도 부피, 염기의 몰농도 부피로 이제 MA랑 VA를 곱하게 되면 걔는 산의 몰수가 되는 거고, MB랑 VB를 곱하게 되면 염기의 몰수가 됩니다. 근데 산과 염기는 이제 각자 내놓는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의 양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가수라고 하는데, 이제 한 분자에 얼마만큼 내놓는지에 대한 수를 이제 가수라고 해서 그걸 NA랑 NB라고 각자 하겠습니다. 즉 NA는 산 분자 하나당 얼마만큼의 수소 이온이 나오고, 그다음 NB는 염기 한 분자에 따라서 수산화 이온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따지는 수치입니다. 이제 그것까지 곱해서 이렇게 NA, MA, VA가 NB, MB, VB가 되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얘기를 하자면 뭐 랄리티라 그래서 저 R이 L로 교체된 형태를 나타내지는데, 이거는 용매 1kg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위는 몰퍼 킬로그램이 나타나게 되고, 얘는 후스랄 13단원에서 용액의 특성을 따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몰농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용액의 부피가 달라져서 결국은 그 온도를 표기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아니면 또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몰농도랑 그래서 몰랄 농도랑 정확하게 이제 잘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Solutions, Stoichiometry and Chemical Analysis. 요게 양적 화학과 화학적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Stoichiometr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액 이제 얼마만큼의 반응물들이 있을 때 걔네들이 반응을 해서 얼마만큼의 생성물이 나오고 얼마만큼의 반응물들이 남는지를 따지는 학문인데요. 이걸 이제 용액에 적용시켜 볼 것입니다. 이제 titration 이라고 해서 이제 적정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농도를 아는 용액을 가지고 이제 농도를 모르는 용액과 반응을 시켜서 그것의 이제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적정이라고 합니다. 농도를 아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 이거는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얘는 이제 그 아까 전에 3단원에 나왔던 그 중화 반응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는 이 그림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할 건데요. 중화는 일단 적정은 용도를 모르는 용액을 아는 부피만큼 일단은 그 반응 용기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지시약 인디케이터를 투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지시약은 적게 투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수의 용액으로도 잘 반응이 나타나지는데 걔가 이제 적어야지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반응계를 밑에 놓고 스탠드를 이용해서 뷰렛에 표준 용액을 넣고, 그 다음에는 용액을 뷰렛을 이용해서 천천히 넣어서 지시하게 색깔이 변할 때까지 계속 반응시켰다가 이제 반응이 얼마만큼 소모되는지 알아서 그걸로 이제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추적하면 됩니다.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추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은 농도를 모르는 걸 U라고 했고, N을 이제 반응되는 비율로 봤을 때 MU, 그다음 아까 이제 산 염기처럼 MU, VU가 NS, MS, VS가 되는 것이죠. M은 앞에서 봤다시피 몰농도고, V는 이제 그 투입한 부피입니다. 그리고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액이 그 반응할 때 얼마만큼의 비로 결합하는지 그 코에피션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적정 말고도 이제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활용해서 질량이나 부피나 아니면 그 몰농도를 이제 적절히 변화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계산할 수 얼마가 얼마만큼 났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돌아와 이제 적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이거에 반응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equivalence
포인트, 당량점이라 그래서 이론상 반응이 완전히 끝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점이라 그래서 실제 그 중화 반응이 거의 완전하게 된 때를 얘기하는 지점이 일종의 당량점인 것입니다. 또 엔드 포인트, 종말점이라 그래서 지시하게 색깔이 실제로 변하는 지점이라서 우리가 실제 변화를 우리가 더 이상 용액을 넣기를 중지를 하고 반응을 멈추는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점은 사람의 그 실수나 아니면 지시하게 그 범위가 때문에 당란점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시기 이론상 완벽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기 실제로 그 농도를 구하는데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로 여기 예시 나와 있는 페노프탈레인을 보게 된다면 페노프탈레인은 실제 약간 염기성 쪽으로 치우쳐서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노프탈레인을 쓸 때는 이게 중화점이 아니라 살짝 연기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적정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출처입니다. 이제 사진은 이제 핸드 드로잉,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그리지 않은 사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케미스트리 더 센트럴 사이언스 14번째 SI 단위로 표시한 걸로 이제 피어슨에서 출시한 2018년 버전의 그 일반 화학책을 참고하였고, 여기 사용된 테마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파워프린트의 슬라이스, 패셋, 뉴 심플, 추억이라는 테마를 활용해서 이 PPT를 제작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궁금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